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그 모의 면접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고 그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을 이제 자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이 많은 학생들이 개그맨이나 아니면은 그 가수라든가 하는 연예인들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으면서 대답을 많이 하던데, 제가 왜 많은 학생들이 다른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을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쉽게 또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가장 쉽게 접하고 그들의 이제 일상을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연예인들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많이 뽑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예인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또 존경받을 만한 이제 분명히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가고자 하는 분야에 좀 존경하는 분들에 대한, 아니면 또 이제 그곳에서 어떤 업적을 이룬 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면서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시면 직장에서 어떤 이제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상사나 선배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런 상사나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그 이제 행운이 있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좀 자기의 역할 모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모델이 될 만한 분을 찾아서 그분들의 성취 동기라든가 행동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우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은 분야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많이 탐색을 해서 그런 분들의 생활이 어떤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었는지 좀 조사해 보시고 나중에 면접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는 금융 중에서도 부동산과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실물 투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금융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법은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끌어들일 수 있는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은행이 담당하는 부분, 증권이 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산운용사가 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험사 해서 근데 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험사의 경우는 대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보험사의 그런 그 자산을 고객들의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빌딩을 매입해가지고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는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2008년 현대인을 위한 금융특강이라고 하는 2008년 금융위기 그 도서에서도 그 국부펀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국가가 국민연금 같은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국부펀드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큰 빌딩을 사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한국 그 투자청 그 KRC 같은 곳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두 번째로 부동산 금융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그 부동산, 실존에 있는 부동산도 있지만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 부동산 개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그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주체는 어디가 개발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우선은요, 현재 있는 부동산으로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대상의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먼저는 이제 업무용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형 그 빌딩들을 주로 이제 매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형 빌딩으로도 많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업무용 빌딩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회사가 있고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즉 사무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빌딩을 이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대 형식으로 해서 몇 군데의 기업들이 한 곳에 이제 빌딩에 같이 입주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딩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공간을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그 빌딩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업시설이 있는데요. 상업시설로는 이제 그 대형 유통업체가 장기 임차한 그런 상업시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같은 곳 또는 이제 백화점 같은 곳이 그 장기적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임차해 있는 상업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유명한 백화점이라든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이제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차가 잘 돼서 거기에서 이제 활발하게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임대 수익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아서 자주 찾지 않는 곳이라면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이제 빌딩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시설을 임대해 줄 때는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인가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 부동산이 있는데요. 특수 부동산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호텔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물류시설, 물류 창고 등을 요즘에 이제 특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곳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특수 부동산만 전문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 이후부터 이게 하나의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 요즘에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그 특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호텔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는 현재 부동산으로서 어떤 실물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개발이라고 하면은 일반 토지나 나대지나 간척지 같은 곳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부동산이나 부동산 시설을 만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을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벨로퍼는 뭐 프로젝트 디벨로퍼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프로퍼티 디벨로퍼 아니면 또 뭐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로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디벨로퍼의 경우에는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페이저라는 사람이 디벨로퍼가 무엇이냐 하면은 토지를 이용해서 토지에 공사를 해서 그 밸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디벨로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부동산을 개발해서 그 개발의 전 과정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부동산에 옮기는 사람이 디벨로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외국의 경우,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경우는요, 이 디벨로퍼의 역할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다음에 디벨로퍼가 그 일하는 보통 우리가 시행사라고 이야기하죠. 시행사의
그 규모도 상당히 크고 시행사와 건설을 직접 이행하는 건설사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디벨로퍼의 역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시행사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분야가 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 곳은 미국의 라스베가스고요. 여기는 지금 인천, 송도 신도시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이거 호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여기가 사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 이렇게 호텔을 짓고 또는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간척지였죠. 간척지에다 이렇게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사업의 기획안을 기초에서 만드는 것이 디벨로퍼고요. 나중에 뭐 인허가 문제부터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양까지 다 완료하는 것이 디벨로퍼의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벅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네트 베닝과 그 위렌 뷰티라는 그 유명한 지금 현재 이제 부부를 살고 있는 배우들이 출연한 그 영화였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벅시 시겔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 플라밍고라고 별명을 가진 이제 여배우를 되게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배우하고 사막 지역을 지나게 되다가 그 라스베가스의 사막 지역을 지나게 되다가 그곳에 플라밍고라는 호텔을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고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여러 가지 애환과 스토리를 담은 그런 영화였는데 아마 좀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보시면 디벨로퍼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좀 미화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갱스터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약간 뭐라고 할까 좀 거칠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저런 것이 지금 디벨로퍼구나 하면 약간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 디벨로퍼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디벨로퍼를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디벨로퍼 또 이제 시행사, 부동산 개발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법률상에 나타나서는 이제 뭐 법률상으로 이제 해석할 때 법률상에 나타난 사업 주체 또는 분양업자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디벨로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디벨로퍼의 역할은요. 토지 개발을 하거나 건물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벨로퍼라고 하는 역할이 딱 그 어떤 직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포함된 전반적인 업무들이 디벨로퍼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NCS 관련해서 디벨로퍼의 역할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그 NCS 학습 모듈 및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분야별 검색을 보시면 거기에 그 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부분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제 건설 공사 관리 건축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도시교통 쪽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국토 도시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국토 도시 계획은 단순한 빌딩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SOC까지 더불어서 같이 들어가 있는 좀 큰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내용이 약간 그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라든가 뭐 실행 계획을 세운 것이라든가 사업성 검토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개발의 그 업무의 맥락과 똑같아서 제가 여기 한번 준비해 왔고요. 자, 여기서 도시 계획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계획할 때 사업이 이제 타당한가 검토도 하게 되고 실행 계획도 세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개발의 이제 전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 개발로 들어가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도시 개발 금융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데 분명히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뭐 은행에서 얼마를 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자본시장에서 직접 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조달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그 이제 그 디벨로퍼들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라든지 그 한국토지공사라든지 하는 곳에도 이런 부분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NCS하고 연결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그 금융에서 직무 분석을 할 때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디벨로퍼 또는 시행사라고 하죠. 시행사가 개발의 주체이고 또 시공사. 시공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경우는 도급순이라는 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물량을 수주해서 계속해서 건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뭐 도급순이 뭐 1위에서 10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건설해서 분양을 할 때까지 모두 다 자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금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디벨로퍼, 시공사,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이 부동산 금융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 주체로는 부동산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설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대행사, 분양 대행사 그런 것들이 보조 주체로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도시계획 이제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시행하겠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사, 시공사 참여해가지고 어떤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요 항상 설계사무소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설계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렇게 한다라고 발표하는 그런 예들이 많고요. 특별하게 큰 이제 뭐 하나의 빌딩뿐만 아니라 커다란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주체와 보조 주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조 주체로 이제 최근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부동산 이제 신탁사라든지 자산 운용사들이 중요한 주체, 보조 주체로서 참여해서 부동산 개발에 그 업무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디벨로퍼는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몇 년 후에 보면은 그곳에 이제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유통센터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이나 시설들이 들어오고 공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디벨로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또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또 그 관련해서 토지를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토지를 이런 건물을 짓겠다라는 용도에 관련된 것을 이제 구청이라든가 그런 관공서를 통해서 다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거기 이제 시공사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다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인맥도 굉장히 여러 군데 좋아야 되고 발로 뛰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동산 금융에 이제 물론 이제 디벨로퍼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금융에 대한 그 금융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일반 다른 금융 분야의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이제 다른 성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이제 그 자산운용사에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런 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대부분 굉장히 분석적이고 앉아서 하는 업무 또는 시황을 본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뉴스를 보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경제 관련 그런 그 정보들을 검색하시는 성향이 있는데 반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발로 뛰어다니십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다니시는 이유 자체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그냥 재무 구조나 신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건물이 있다 하면은 이게 똑같은 건물인데도 주차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건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문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전철역은 얼마나 가까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밀접하게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발로 뛰어다니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무나 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나는 앉아서 분석하는 성향이보다는 좀 발로 뛰어다니는 성향이다 하시면은 이런 부동산 금융 분야가 어떻게 보면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적성이라고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요. 처음 전 과정을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데 어떤 이제 시행사가 토지를 보면서 여기에 오피스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복합몰을 구성하고 싶다는 사업 계획서를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복합몰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영화관 그다음에 뭐 아파트, 레지던스, 호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복합몰에 대한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계획안을 세우고 나면은 먼저 디벨로퍼는 이제 은행에 찾아가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곳 은행만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은행들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게 되고 동시에 건설사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함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제안서가 정말 나중에 수익을 내기에 충분하다 이제 생각이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1,000억짜리의 사업이다. 물론 이제 사업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1,000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은 한 은행에서 검토를 한 후에 이게 수익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여할 때 은행이 한 곳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은행이 이 1,000억짜리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우리가 반인 500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은 이제 하나은행이 주관사가 되고 거기에 이제 타 은행,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과 뭐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제 함께 참여하면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하나은행을 주관사로 해서 대주단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법률 사항이 있거든요. 서로 계약 관계도 있고 그런 이제 법률 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때에 법무법인이 들어와서 그런 관련 계약서라든가 약정에 관련된 것들을 다 계약서 초안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먼저 이것을 주로 이제 은행에서 투자금융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도 있고요. 또 어느 은행 같은 경우 RB 파트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거기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신용부서로 그러니까 심사부서로 이것을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딜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사업성이 있는지 나중에 돈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수익과 더불어서 충분히 이것을 환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긴 허가가 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을 할 때는요. 시설 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운영 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공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설 자금이고요. 운영비라는 것은 뭐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체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요. 1회에 지급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얼마를 지급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시설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공사가 참여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은행들이 시행사의 어떤 사업성을 검토하고 나서 그 시공사들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인으로 세우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들 IFRS 제가 회계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IFRS가 이제 적용이 된 다음에 이 시공사들이 보증을 쓰는 즉시 이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로 돼서 이걸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그 시공사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공사들이 보증을 이제는 서지 않으려고 해서 은행들이 이제 이런 공사가 끝까지 완공이 돼야지만 나중에 공사 대금을 다 환수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지연됐을 때의 문제 또는 중단됐을 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확약 또는 나중에 이제 공사가 지연되면은 그거에 대한 은행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오는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져라 하는 자금 보충 확약이라는 것들을 받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끝까지 가서 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예로 예전에 어떤 은행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에 이제 그 시행사가 가져다 준 개발 계획에 이제 그러니까 허가를 내서 그것을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공사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된 예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론 이제 유물이 발견됐으니까 그곳에 뭐 부동산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국토에서 뭐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행했던 곳과 그다음에 그 대출했던 은행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보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다 금융 비용으로 환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예도 있냐면요. 이제 어떤 토지에 있어서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집안을 팠는데 처음에 이제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해가지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큰 암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므로 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또 그것이 비용으로 발생하는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설사들의 경우는요, 이 납기, 그 기한 지키는 것을 굉장히 항상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그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완전히 진행이 됐다 하면은 나중에 그것은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공사를 다 끝낸 후에 분양을 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공사를 끝내기 전에 선 분양을 하고 공사를 마치게 되는 후 공사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이제 그 분양을 미리 하게 되는데요. 분양을 하면은 미리 이제 계약금이라는 걸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그 분양한 기업에 이제 중도금이라는 것을 이제 지불하게 되고 나중에 잔금을 치름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등기,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개인들을 모아서 분양을 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투자금융부나 IB나 부동산 금융파트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근처에 있는 지점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파트 분양이 있을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은행에서
나가서 개인 대출을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금도 뭐 개인의 경우에 계속해서 돈을 그러니까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중도금을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이제 잔금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부동산 이제 완전히 건물이 완공이 돼서 등기가 나면은 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일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론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공사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은행이 모든 것을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대출을 받은 것을 분양을 통해서 이제 환수를 하게 되는데 그 환수한 것도 개인들이 또 은행의 돈을 그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니까 기업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개인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그런 형식으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시행사가 처음에 사업에 관한 것을 금융기관에 제안해서 이제 시공사를 끌어들이고 금융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사업을 계획해서 분양까지 마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 길에 가시다가 건설 현장을 보시면은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 그다음 뭐 시공사는 뭐 GS건설이라든가 그러니까 대림건설이라든가 아마 그런 내용을 조금 써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신탁이 시행사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그 덧붙여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시행사가 미국이나 서구 유럽 그 선진국들처럼 완전히 분리돼서 자금력이 풍부하거나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 열악하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융기관과 시공사들이 이 시행을 한 것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 시행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대출을 하는 건 그러니까 즉 차주는 시행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전 과정을 그 토지신탁사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처음에 이래 사업 계획에 관한 부분만 처음에 그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 그런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난 뒤에 모든 사업의 전 과정, 예를 들어서 뭐 시공사에서 이제 그 필요한 시설 자금이라든가 운영 자금이라든가 그걸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분양해서 분양 대금을 환수하는 데까지의 모든 업무를 신탁사가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신탁사가 보조 주체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전번에 그 리츠라는 것이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리츠사에 대해서 잠깐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사라는 거는요, 그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아서 리츠사가 이제 대신 투자 물건을 검색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간접 투자 방식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63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많은 돈을 갖고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아놔야지만 건물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63빌딩, 이건 이제 물론 예를 든 거긴 하지만요.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리츠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리츠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 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자금을 조달을 하는 그런 형식의 직접 금융으로 그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물색을 해서 투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츠사를
이제 세움으로써 오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건물이 10억이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10억을 가져야지만 그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만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있으면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수 있을까요? 예, 어렵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처럼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리츠 투자의 중요한 목적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전문적으로 양질의 투자 물건에다가 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금융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자, 투자자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형식이고요. 만약에 이제 투자자가 부동산을 집이다, 이 부동산이 집이다 하면은 모기지론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들도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물건이 만약에 큰 것이라든가 금액이 비싼 경우에는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돈 규모 외에 좀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리츠사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나중에 주식을 또 시장에 팔면은 그것을 또 매각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리츠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 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활발해지고 많은 리츠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리츠사를 검색해 보시면서 어떤 채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츠사하고 부동산 펀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따로 좀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리츠의 경우에는 그 국토교통부 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자체가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한 그 법령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법령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리츠사나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도 다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 지켜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준법 감시인을 채용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딱 관계 근거 법령에 의해서 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가시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그 기업에서 이제 경력을 쌓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은 좀 빨리 그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가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금융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국제 그 자격증도 있고 해서 자격증들이 있지만 이제 주요한 국내 그 두 개의 자격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인데요. 여러분들 회계사나 그런 그 일반적인 변호사라든가 그런 자격증들은 잘 아시는 반면에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흔하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부동산이나 동산을 포함해서 어떤 유가증권이라든가 선박, 기계 그런 것들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하고 이제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가액으로 환산을 하는
그 전문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평가사의 시험은요, 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는데 아마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는요, 그 매년 국가에서 여러분들 공시하는 그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그 해당되는 그런 이제 표준지 같은 데서 뭐 조사하거나 이제 평가하는 그런 업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그 어떤 건물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어떤 그 외에 그것들을 이제 평가해 달라고 의뢰를 들어오면은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금융기관에 소속돼서 이제 뭐 보험회사라든가 은행에 소속돼서 그 업무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요. 시험은 1차는 이제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고 2차는 이제 논술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감정평가사도 회계사처럼 전문 직종으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특별 채용 형식으로 이제 기업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잠깐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곳이라든가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국가 뭐 교통부나 국가교통부에서 관련된 그런 일들, 국토교통부에서 그 의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나서 경력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특별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무원으로 특채 형식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계 그런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활동을 하고도 있고요. 진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흔하게 많이 아시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이렇게 쉽게는 뭐 복덕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생각외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해 보시면은 이 중개한 거, 매입하고 매각하고 하는 것을 중개하다 보면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업무를 하시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관련해서 많은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시장의 그 어떤 뭐 경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에 금융 쪽으로 좀 빨리 부동산 금융 쪽으로 빨리 경험을 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정평가사의 경우는 조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경우라서 여러분들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외국 컨설팅 펌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들에 가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도 활동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자격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보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도요. 1, 2차 이제로 나눠져 있고요. 1차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부동산학 개론이라든지 민법 등을 보고 2차 시험은 중개에 관련된 시험들을 보게 되는데 감정평가사의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회계사처럼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해야지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바로 자격을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제가 그 관련해서 뉴스를 이제 몇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여기 그 경향신문에 5월 30일자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은행들 PF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개발 금융의 그 중요한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현재 실물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강화해서 은행에서만 단순히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심사를 강화해서 그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금융감독원의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 PF만이 아니라 은행의 PF라는 것은 여러 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그런 구입에 관련돼서도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로는요. 지금 이거 이제 6월 5일자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수도권 부동산도 들썩하고 가계빚이 심상찮다. 그래서 고개 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제 소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이제 금액이 자꾸 올라가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이제 욕구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집값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비용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불안감들도 상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출이라도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야겠다 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도 가계대출을 자꾸 늘리게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적당한 수준으로 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너무 이게 과열되는 양상을 띠게 되면은 나중에 부동산이 약간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그런 리스크를 개인도 안게 되겠지만 금융기관도 안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리스크나 금융기관 리스크는 모두 같이 어떻게 보면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금융 지식과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도서를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회계 지식이 참 근본적인 그런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회계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회계에 대한 그런 많은 책들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책도 있고요. 어떤 건 이제 읽다가 너무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중간에 이제 그만둔 책들도 많았는데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회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용어들이 상당히 이제 한자에서 온 용어들이다 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 어느 정도 읽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하는 듯 했으나 이거 이제 막 도표를 보면서 이해하다가 어렵다는 생각에 중간에 이제 포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책 하나를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이것이 실전 회계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수원이라는 경제 전문 기자분과 그다음에 이재용이라고 하는 회계사분인데 현재 그 국내 은행에서 기업 컨설팅 부분에서 이제 기업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 그런 분이 이제 공동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도요. 그 기업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그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기업에서 뭐 회계 관련된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환 관련한 문제라든가 기업들을 도우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례를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경제 전문 기자이시고 또 한 분은 회계사로서 그런 이제 컨설팅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단순히 회계는 이런 것이고 뭐 대차 누조표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들을 들어서 이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경제 용어들, 그러니까 회계 용어들을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완전히 쉽습니다. 그래서 책은 사실 상당히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림도 잘 나와 있고 해서 쉽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 지인이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를 열면서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부분과 순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해서 본인은 이익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익이 아니라 나중에 좀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례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다음에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소셜 커머스 보면은 매출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회계 처리에 대한 마술이 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회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내용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용이 재밌고, 또 이제 유통업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통업이 이제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는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있고요.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대만 해줘가지고 임차인에게 임대 수익만을 좀 받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백화점이 매출을 모두 잡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 매출이 모두 백화점의 매출을 잡히지만, 임대 점포의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영업 이익 부분만을 매출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익만 매출로 잡느냐 아니면은 전체 영업 매출을 백화점의 매출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전에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손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환수하기 어려운 채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금을 적립해 놓음으로써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인데, 거기 부분에서도 대손 충당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서 금융권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이제 금융의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기관들은 어떤 형식으로 제조업과 뭐가 달리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자꾸 이제 신문과 이런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어떤 이론에 대해서 그런 이론만을 숙지하고 계시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좋았던 거는, 정말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 여기에 무슨 이제 한진해운이라든가 그런 이제 최근에 대기업 사태라든가 그런 것들도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금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으시면은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은데 그걸 총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금융이 무엇인가, 부동산의 투자가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가, 디벨로퍼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행사, 즉 좋은 디벨로퍼들이 조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강의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질문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 이메일 elisa @bankerskorea.com으로
그 질문 주시거나 CDC 취업 캠퍼스 카페로 들어오시면 질문 있어요란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여러분들이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는 제가 또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